자, 이제 요약집 보겠습니다. 160페이지 경공매. 경매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강제경매라는 것은 판결이 유추한 경매라고 했죠. 집행권익위한 경매고,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경매입니다. 그래서 담보권 존재 서면을 내게 돼 있죠. 그 다음 이제 공매가 나와 있습니다. 161쪽에. 공매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나 기업체 갖고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자산관리공사 대신해 주는 거고, 압류 부동산 공매는 세금 체납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금 체납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질이 경매와 똑같다는 거예요. 경매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다. 압류 부동산 공매는. 그 다음에 유입 부동산 공매는요, 그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되파는 절차예요. 그래서 그 정도 감만 잡고 경매와 공매의 비교, 문제 풀면서 나중에 정리하기로 합니다. 넘어가죠. 권리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62쪽 권리 분석이 나오는데, 자, 우리는 토지거래 허가제와 마찬가지로 이 경매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부하지 말자고 그랬죠. 수업을 듣는 선에서 끝내버립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내용이 어렵고 문제는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수업을 듣는 선에서 끝낸다. 그래서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경매에서는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랬죠. 네. 그러면 이 저당권을 바꿔서 근저당권, 모든 근저당권, 모든 담보가등기입니다. 담보가등기는 이거는 가등기 담보권을 말하는데 이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소멸이에요. 그 다음 이제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가 있는데 원칙 소멸이고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있죠. 이것도 언제나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6가지가 소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억할 점이 그러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에요. 이건 모두 용의권입니다. 이들이 저당 채권, 근저당 채권, 압류,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없다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대항할 수 없다면 소멸이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럼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임차권이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왔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말이에요. 우리 전세권, 양다리 걸치기 있다고 그랬죠. 전세권자가 만약에 배당 요구를 했어요. 배당해달라. 배당 요구해버리면 이 전세권은 배당금 다 받든 못 받든, 전세권 다 받든 못 받든 무조건 얘는 소멸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수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치권 인수해야 되죠.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이 두 가지는 또 인수해요. 물론 이 유치권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성립된 유치권이어야 되죠. 그래야 인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매수인은 경락일을 말하죠. 이자는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없다.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 유치권은 깔고 앉아있는 권리만 준 거니까 이거 변제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변제할 책임은 있다. 그럼. 그래서 이제 이 점을 명심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 문제는 이 범위를 절대 못 벗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꼭 커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게 경매 절차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순서에서 경매가 진행되면서 이 이론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경매 신청을 합니다. 미등기 건물 경매 신청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틀 정도면 개시결정 떨어진다고 그랬고, 개시결정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개시결정서에 촉탁으로 개시결정 등기를 해요. 그럼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이때 이제 압류가 된 거예요. 그럼 경매 신청을 했던 채권자가 말해요. 경매 신청을 취하합니다. 경매 신청을 취하하면 이게 취소한 거죠, 지금. 그럼 발생된 압류 효력은 소멸한다. 맞죠? 다시 소멸합니다. 다만 매수 신고가 있은 다음에 경매 신청 취하는 거예요. 매수 신고가 있었다는 얘기는 경매를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경매를 취하하기 위해서는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으면 그자의 동의를, 매수인이 있으면 그자의 동의를, 차수인 매수 신고 있으면 그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개시결정 듣게 되면 압류율이 발생하고 취하하면 소멸한다.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각을 공고가 이제 첫 번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고가 사실상 6일차 시작인데, 이게 배당 요구의 종기 공고죠? 배당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를 정하여 공고합니다. 그럼 배당 요구 종기는 어떻게 정한다 그러면, 이 배당 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전후로 정한다 그랬죠? 첫 입찰한 날짜 전후로 정한다. 그리고 공고를 해줘요. 그럼 채권자란 배당 요구 다 들어와야 되고, 안 했다. 한 푼도 배당 안 해줍니다. 배당받은 자 상대로 부당이득 발생 소송도 안 됩니다. 근데 이거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있다고 그랬죠? 물론 첫 경매 개시 결정 듣기 전에 들어와 있는 권리자야 됩니다.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이들은 배당료가 안에도 해준다고 그랬죠. 또 한 사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권자에 있었죠. 그래서 이자는 이거 배당료 안에도 해줍니다. 그럼 이들을 제외한 다 배당료가 들어와야 되고, 공고 나갔어요. 매각을 준비합니다.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평가 명령 나가고, 그다음 매각 물건 명서서 7일 전까지 비치해서 이제 비치한다고 그랬죠. 매각 준비 끝났어요. 그럼 공고가 다시 나가요. 이게 법원 매각 공고가 이거죠. 그래서 이때 준비 끝났으니까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기일을 정하여 공고합니다. 매각 결정기일은 허가 불허가를 결정해 주는 날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정하여 공고가 나가는데, 공고는 매각 기일로부터 최소한 몇 주 전에 나가야 된다? 2주 전에. 최소한 2주 전에 나가야 되고,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 기일로부터 1주 내의 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공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매각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매각 실시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날짜에 모두 모여서 입찰 들어갑니다. 이것이 기일 입찰제.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하여 하는 입찰제가 있죠. 일주 이상 한 달의 예약 동안 기간 입찰제가 있고, 또 하나가 호가 경매제.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한다. 그리고 오전에 유찰되면 오후에 똑같이 다시 한 번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게 1길 2회 입찰제입니다. 1길 2회 입찰제. 그 다음 매수 신청하는 자는 매수 신청 보증금을 제출해야 되죠. 그럼 매수 신청 보증금의 제공은 얼마나 해야 되느냐? 10분의 1인데 뭐의 10분의 1이다? 그렇죠. 이거 주의하라고 했어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현금, 자기자표, 지급보증 위탁증서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 매각가 10분의 1이라는 걸 꼭 명심해 주시고, 최고가를 정합니다. 최고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순위를 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차순위 매수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다고 그랬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그 보증 금액을 뺍니다. 이 금액보다 높게 쓴 자만 차순위 매수 신고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최저 매각 가격이 2억 원이었어요. 보증금 10%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이 2억 5천이 나왔대요. 그럼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는 자는 얼마 초과 입찰한 자? 2억 3천이죠. 최고가 2억 5천에서 보증금 2천을 빼는 거죠. 그러면 2억 3천입니다. 2억 3천을 초과하여 입찰한 자만 차순위 매수 신고 된다는 거죠. 이걸 작년에 물어봤죠. 이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도 입찰자가 없었어요. 이걸 유찰하라고 그러죠. 그럼 유찰됐을 때는 상당히 금액을 다운하는 거죠. 통상 20% 다운하고 다시 매각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거 세매각이죠. 이게 유찰 세매각이었어요. 여기까지. 그럼 지금 이게 매각 기일에서의 절차거든요. 매각 기일에서의 절차인데, 그럼 배당 요구 종기는 첫 매각 기일 전으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는 이미 여기서 끝나 있는 거죠, 지금. 그럼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났어요.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뀝니다. 이거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철회도 못한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났을 때는 매수인 인수할 부담이 바뀌면 철회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매각 실시해서 2억 5천 최고가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절차가 매각 결정기일이죠. 그럼 매각 결정기일은 여기서 허부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이름이 매각 결정기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불허가를 최고가에 대하여 이제 결정을 해준다. 그러면 농지 같은 걸 경매하면 농지 취득자 증명 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걸 언제까지 내면 된다? 농지증 제출은 매각 결정기일까지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내면 된다.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합니다. 매각 결정기일까지 낸다. 매각 기일에 내는 거 아니에요. 주의를 꼭 해주시고, 그럼 농지증 내야 되는데 미제출했다. 그러면 제출하지 않으면 이거 허가하지 않죠. 불허가 나갑니다. 불허가 나갔을 땐 저감률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세매각 재매각 역시 세매각이다. 그래서 불허가 세매각이에요. 이때는 저감률 이용하지 않습니다. 유찰 시에만 그래서 저감률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점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에는 허가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이거 즉시 항고라는 거 할 수 있죠. 그래서 일주일 내에 할 수가 있는데, 이때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는 겁니다.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자는 이거 보증금 공탁해야 되죠. 이 보증금이 항고 보증금이에요. 그럼 항고 보증금을 공탁하는데, 항고 보증금은 뭐의 10분의 1이다?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을 하고 이때는 항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 신청 보증금이라는 것은 최저 매각가의 10분의 1이었죠. 근데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 주시고, 근데 항고자 중에 이거 기각당하고 못 돌려받는 자가 있었죠. 누구? 소유자, 채무자예요. 이자가 항고했다가 만약에 법원으로부터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기각당했어요. 공탁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럼 이제 매각 결정기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최고가 2억 5천에서 확정이 되면 그 다음 절차가 대금납부 절차로 가죠. 그럼 대금납부에 대해서는 주의할 점이 기한제다, 기일제다? 기한제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기한제다.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납부해줘야 되죠. 통상 1월 한 달 내로 정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기한제입니다. 기일제가 아니다. 법원이 정한 기일에만 납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면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만약에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럼 차수임의 신고인의 자격을 주고 그자가 없다면 대금 납부했을 때 저감률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는 재매각을 실시하죠. 이건 재매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미납재매각이라고 그러겠죠? 나머지는 다 세매각이에요. 그래서 미납재매각이다. 그럼 이 재매각 절차의 전 매수인 입찰 참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럼 재매각기일이 잡혔는데 재매각기일 3일 전입니다. 3일 전까지 연체 절차하고 다시 대금을 완납을 했어요. 그럼 재매각을 취소해주게 돼 있죠? 취소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 점 믿으시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낙찰 받으면 배당받을 금액이 있고 납부할 금액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 또이 신청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요? 상계 신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계 신청이 된다. 그래서 대금 납부에 대해서는 이 정도 주의를 해주시고, 대금 납부됐어요. 그럼 그 다음 절차가 배당을 해줘야 되죠? 그럼 배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위를 잘 안 물어보는데 17회가 마지막이었는데 비소당 기억나요?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비용상환 청구권. 다음에 소액. 그죠? 소액보증금 중 일정에 이 소액과 같은 순위가 3년분 퇴직금 채권과 3개월분 임금 채권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당이 뭐예요? 당해세. 집행대상 목적물에 직접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고, 이 중간은 몰라도 된다고 그랬죠? 꼴찌가 누구? 일반 채권. 바로 앞서 누가 가져간다?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료. 이렇게 얘기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감 잡고, 이제 잊었는 게 촉탁을 해줍니다. 말소하고 다 말소하고, 마지막으로 인도명령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인도명령 신청은 대금 완납 후 몇 개월 내 신청할 것? 6개월. 그래서 6개월 내 신청을 할 것. 그 다음에 이 물건의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하는데 점유할 정당 권한이 없어야 된다. 이른바 불법 점유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점유할 정당 권한이 없는 자가 소유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거나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모두 불법 점유자죠? 이 정도. 속도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경매 절차는 이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 만약에 여기를 벗어났다. 어떻게 한다? 그냥 깔끔하게 찍는다. 아셨죠?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권리 분석과 경매 절차가 주 타겟이라는 거, 이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 확인해 봐야죠. 그럼 그저 50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222페이지 50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우리는 51번 권리관계 분석으로 바로 갑니다. 51번. 개공사가 부동산 경매에서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은 원칙적으로 경매 종결 시 소멸한다. 맞죠? 2번 질문. 저당권 담보가 등기 권리는 설정의 선 후에 관계없이 경매 종결 시 언제나 소멸한다. 맞죠? 담보가 등기는 저당권과 똑같기 때문에 언제나 소멸해요. 3번. 압류 이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압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 그랬냐면, 지금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거나 개시결정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압류 이력이 발생하는데, 그럼 압류 이력이 발생되게 된 다음에 유치권이 성립이 된 거예요. 점유를 취득했다는 얘기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개시결정 등기가 된 다음에 들어온 권리자는 모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다. 자, 그래서 3번 점 맞고, 4번. 압류채권자의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밑줄 쫙 긋고,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밑줄 쫙 긋고, 다른 말은 다 몰라도 돼요. 대항 못한다면 뭐라고요? 소멸이에요, 그냥. 틀렸죠, 그럼?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틀렸죠? 대항 못한다면 소멸이에요.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압류채권자의 우선하는 권리 그랬죠? 압류채권자가 누구냐? 경매 신청한 채권자죠. 경매 신청한 채권자를 압류채권자라고 불러요. 압류권자와 압류채권자는 다른 거예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를 압류채권자라고 그러고, 압류권자,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장, 이들을 얘기하죠. 이게 이제 압류권자예요. 자, 그럼 그 4번 질문이 뭔 얘기냐면 이거예요. 목적물에 예를 들어서 1번에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2번에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3번에 근저당권자가 들어왔는데 야가 경매를 신청했던 거예요. 그럼 얘가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야가 압류채권자가 된 거죠. 그럼 압류채권자의 우선하는 권리, 저당권, 임차권을 말하죠. 이들 권리가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당권 같은 거에 대항 못한다고 그랬죠. 모두 다 소멸이죠, 그냥. 그러니까 다른 말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매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문장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대항 못한다면 그냥 소멸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것만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 5번입니다. 임차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건 아시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52번 더 보죠. 권리분석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매각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 근저당, 담보받은기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맞죠? 2번 질문. 전세권은 배당 요구한 경우에 하나에 소멸한다. 틀렸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가 무조건 소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하나에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전세권이 또 소멸하냐면 1번에 저당권 들어왔어요. 2번에 전세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야가 배당 요구 안 했어요. 그래도 얘는 소멸이죠. 무조건 소멸이에요. 이 저당권 때문에 소멸이죠, 지금. 그러니까 전세권은 배당 요구한 경우에 하나여 소멸한다. 틀렸어요. 선순위로 저당권이 있는 전세권은 배당 요구 안 해도 소멸입니다. 자, 그래 틀렸고, 다음 3번님은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건 알아보시겠죠? 주문대로 나갔고. 4번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을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지요? 맞고 책임이 있다. 이게 헷갈리면 유치권은 깔고 앉아있는 권리만 준 거니까 변제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죠? 없다니까 책임은 있다. 다음 5번님은 소유권, 인계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최선순위로 설정된 경우 경매 종결 시 인원 소멸하지 아니한다. 5번 질문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가등기는 종류가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등기의 종류는 순수 보존 가등기가 있죠. 또 하나는 담보 가등기가 있죠. 근데 표현은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담보 가등기라고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채무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소유권, 인기, 청권, 보존 가등기 이렇게 나와요. 채무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이 된 소유권, 이전등기,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예요? 담보 가등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담보 가등기는 가장 선순위로 왔다 하더라도 얘는 소멸이죠. 얘가 가장 선순위로 왔어요. 그래도 얘는 이건 무조건 소멸이에요. 저당과 똑같기 때문에. 근데요, 보존 가등기예요. 순수 보존 가등기인데, 그러니까 이거 5번 지문처럼 소유권, 이전등기,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보존 가등기로 봐야 돼요. 그럼 보존 가등기가 가장 먼저 왔죠? 최선순위로 온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거는 소멸한다 안 한다? 얘는 소멸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보존 가등기가 뭔지 알죠? 예를 들어 간단한 보존 가등기가 이거 아니에요. 중도금을 치렀어요. 근데 잔금은 3개월 뒤에 치기로 한 거예요. 그럼 중간에 야가 팔아칠 수 있죠. 그러니까 둘이 합의하는 거죠. 야, 내 앞으로 가등기 하나 해놓자. 해가지고 채권자와 채무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서 서로 가등기를 하는 거. 이게 바로 순수 보존 가등기예요. 이거는 가장 먼저 오게 되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맞죠? 근데 순수 보존 가등기인데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왔어요. 얘 소멸이죠? 저당권 때문에 소멸이에요, 그냥.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5번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경매 절차로 넘어가는데 53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강제경매 신청 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보를 제출해야 되고 강제경매는 판결에 기초한 경매라고 했죠? 집행력은 정보는 제출해야 되죠. 집행권은 내야 돼요. 다음에 담보권 실행 경매 신청할 때는 담보권 존재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되겠죠? 2번 질문. 경매 신청으로 인한 압류 이력은 채무자의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이 된 때 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때 발생한다. 알아보시겠죠? 압류 이력은 그때 발생하고 이해해 두셔야 돼요. 다음 3번입니다.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 이력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그죠? 신청 취하하면 소멸한다 그랬고 다만 4번. 매수 신고가 있은 뒤에 경매를 했다는 얘기죠? 매수 신고가 있은 뒤에 경매 신청을 취하는 경우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차수위 매수 신고인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알아보시겠죠? 그럼 동의 받을 때 이거 줘야 되네. 맞죠? 그냥 안 찍어줄 거 아니에요. 5번.
미등기 건물에 대한 채무자 소유임이 입증되더라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있죠? 그래서 미등기 건물, 채무자 소유임이 증명이 되고 건축허가가 신고가 된 건물이라면 강제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권 보존 등기한다고 그랬죠? 직권 보존 등기 해버리고 경매 개시결정 등기 해버립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었어요. 그리고 54번은 15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그냥 풀어보시고 55번 넘어가죠.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입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1000매각길 이전으로 법원이 정하는 날로 한다. 맞죠? 배당요구 종기 1000매각길 전으로 법원이 정하는 날로 한다고 그랬죠? 2번 질문.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한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처리할 수 없다. 맞죠? 인수할 부담이 바뀌면 철회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철회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3번님은 채권자이면서 배당 요구하지 않는 당연배당 채권자가 아닌 선수인 채권자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후수인 채권자로서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별도 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것도 안 된다고 그랬죠. 4번님은 최우선 면예권이 있는 임차권자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경매를 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OX, X. 최우선 면예권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면예권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 요구 들어가야 되죠. 언제까지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맞죠? 다음 5번입니다. 첫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및 임차권 등기면역 임차권 등기권자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지요. 맞습니다. 56번 가죠.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집행법원은 매각 준비 절차가 끝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기일을 정하여 매각기일의 2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맞죠? 2주 전까지 공고고. 2번. 부동산의 매각은 기일 입찰, 기간 입찰, 1주 이상 1월 이하 기간 입찰에 두 가지 방법으로 집행법이 정한 매각 방법 따른다. OX. 호가경매에 빠졌죠? 틀렸습니다. 2번 정답이고 3번.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상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가로 열고 잉여주의라고 메모하세요. 잉여주의. 이게 잉여주의예요. 잉여주의. 남을 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 저당 채권 금액 1억이었어요. 임차인 보증금, 확정일자 보증금 채권인데 1억이었습니다. 근저당권자 채권도 1억이었어요. 근데 야가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감정해봤더니 이게 1억 5천밖에 안 나온 거야. 그러면 경매 진행해봤자 야는 지금 이대로 낙찰내버리면 이거 한 푼도 배당 못 받죠? 이게 잉여주의예요. 그러니까 압류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이 있어야지만 계속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잉여주의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 후의 절차는 그냥 무시하죠 뭐. 그럼 3번 지문 맞았습니다. 잉여주의 참고해 주시고 4번 기일입찰에서 매수인청의 보증금액은 금전 또는 자기합수표 외에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로도 할 수 있다. 맞죠?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가 뭐냐면 경매보증서예요. 근데 실무적으로 경매보증서 안 끊습니다. 왜 그러냐면 떨어졌잖아요? 그럼 경매보증서 끊으면서 수수료 냈겠죠? 그거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현금 박치기 합니다. 자, 5번입니다. 공유자 및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은 매각 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할 수 있다. 기억나요? 이거 매각할 때 공유 지분 경매를 합니다. 그럼 다른 공유자는 우선 매수권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죠? 그래서 이게 공유자는 우선 매수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임대주택법이 있었죠? 구임대주택법상 임차인. 임대아파트가 통째로 경매 들어갔다고 했죠? 이때 거기 살던 임차인은 우선 매수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일반 임차인들 말고 임대아파트, 그 임차인들은 우선 매수권이 있죠.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매각 기일까지. 이 공유지분 경매 끝날 때까지, 임대아파트 경매 끝날 때까지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어요. 이거. 자,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네요.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57번 문제, 23번 문제. 아주 문제, 좋은 문제 나왔네요. 모두 지문을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되는데 23번 문제, 23회 때 문제, 57번 문제요.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OX, X. 매수신청 보증금이죠. 최저매각가 10분의 1이다. 바로 알아봐야 됩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이거. 다음 2번 질문. 차수임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맞죠? 2번 정답이에요. 그럼.
최고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2번 정답. 3번 매수인은 매각대금이 지급되어 법원 사무관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OX. X. 대금 완납시죠. 이전 등기 촉탁한 때가 아니에요. 그래 틀렸고. 자, 4번입니다. 매각 허결정이 확정이 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 지급 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OX. X. 기일이 아니고 기한까지예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틀렸고. 5번님은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 있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재매각 절차는 미납 재매각이죠. 그러므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었어요. 지문들 꼼꼼히 챙겨주세요. 이 문제. 자, 그럼 58번 우리가 이미 풀어봤죠.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59번 내려갑니다. 옳지 못한 것은 그랬는데 1번이에요. 경매 목적물의 취득의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즉 농취증이죠. 대표적인 예가 경매 목적물 취득에 필요한 증명이나 허가, 농취증이에요. 이 경우에는 매각 기일까지 이를 제출한다. OX. X. 매각 기일이 아니고 매각 결정기일이라고 그랬죠. 기억해두세요. 이거 매각 기일이 아니고 결정기일까지 낸다. 매수 신고할 때 내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매각 결정기일까지 내줘야 됩니다. 1번 틀렸어요. 정답이었고. 2번 경매를 통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다. 기억나요? 토지거래 면제한다고 그랬죠. 기억 꼭 해두셔야 되고. 3번 농업인이 아닌 자가 경매농지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인 경우는 농지취득자 증명을 제출해야 매각 결정 받을 수 있다. 맞죠? 농지취득 내줘야 된다고 그랬고. 4번 기일 입찰 또는 호가 경매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서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 가격에 신고가 없는 때는 입찰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매수 신고가 없는 때는 집행관은 즉시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매수 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가로 열고 1기일 2회 입찰제 1기일 2회 입찰제. 오전에 입찰되면 오후에 다시 한 번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4번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뭐 1기일 2회 입찰하는 법은 없는데 다시 한 번 입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참고해 두시고 5번 이번에는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 마감됐어요. 지금 이게 뭐다? 이게 유찰. 허가할 매수 가격 신고 없이 최종 마감됐다고 그랬죠. 지금 이게 유찰이에요. 이제 그럼 유찰이 되면 법원은 최저 매각가를 상당히 낮추고 통상 몇 프로 다운한다고요? 20%. 세매각기일을 정할 세매각을 실시한다. 그럼 이게 유찰 세매각이죠? 5번 질문이 유찰 세매각.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찰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면 좋은데 허가할 매수가격 신고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 마감됐다. 이게 유찰이에요. 아셨죠? 민사집행법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저 60번 문제 내려가 볼까요?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이거 항고 보증이죠. 그럼 최저 매각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법원 인정한 유가지권을 공탁해야 한다. OX. X. 항고 보증하면 최저 매각가의 10분의 1이 아니고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다. 명심해 주세요.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에요. 자, 그런데 2번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 한 즉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채무자 및 소유자, 밑줄이죠. 채무자 및 소유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 입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채무자 소유만 이거 반환 요구 못한다고 그랬죠. 다음에 3번입니다. 법원은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불허가죠. 다시 매각을 명한 때는 최저 매각가의 저감이 없는 세매각을 실시한다. 맞죠? 이때는 저감 없어요. 그렇듯 맞았고 4번 매각 허가일정이 확정이 되면 집행법원은 대금의 지급 기한을 정하고 지급 기한 체크하고 가야 되죠. 이를 매수인과 차수인 매수인공인에게 통지한다. 맞아요. 차수인한테 통지해줘야 다. 5번입니다.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 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상계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알아보시겠죠? 이게 또이또이 신청이에요. 상계 신청. 이게 매각 결정일까지 상계 신고할 수 있어요. 61번 그럼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62번.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거든요. 지금 틀린 거라고 그랬죠? 박스형인데. 기억입니다. 매수인은 법원이 정하여 통지한 대금 지급 기한까지 언제든지 매각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맞아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언제까지 납부할 수 있죠?
그럼 이 니은입니다. 매수인이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 허가일정이 확정된 때이다. OX. X. 대금 완납 시. 틀렸고. 디귿.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 또는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수인 매수인고인이 없는 때. 이게 뭐냐?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치 않았다고 그랬죠. 미납. 이게 미납이에요. 미납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된 거예요.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시 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차수인 매수인고인이 없는 때. 이게 미납이다. 이때는 집행부는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해야 한다. 맞죠? 이때는 저감률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3번 리을입니다. 매수인이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 대금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 대금에 대한 대본 규칙이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 비용을 지급한 때는 재매각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알아보시겠어요? 3일 전까지 완납해버리면 다시 취소해준다고 그랬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틀린 거 몇 개? 한 개뿐이었어요. 니은만 틀렸죠? 자, 그러면 6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64번 문제는 배당의 순위 아닙니까? 이제 절차 문제 마지막 연습이니까 잠깐 이건 풀어보겠습니다. 배당의 순위. 우리 비소당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절차 문제는 지문을 보고 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지문 출발점 비교해야 되죠? 그럼 1, 2, 3번은 가로 출발했고 4, 5번은 마로 출발했죠? 그럼 가하고 마만 가지고 누가 먼저냐를 따져야 됩니다. 그럼 가는 상가 임대차법상 소액보증금리 일정의 소액이죠 지금. 마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제외한 일반 임금 채권이에요. 그럼 누가 먼저예요? 가가 먼저죠. 가가. 그럼 4, 5번 탈락했죠? 그럼 두 번째 비교할 게 꼴찌죠? 1, 2, 3번 꼴찌를 봤더니 나다마로 다 차이가 있죠? 나다마로. 그럼 나는 담보물권, 다는 건강보험료고 마는 최종 3개월분 퇴직금 이거 제외한 일반 임금 채권이었죠? 셋 중에 누가 꼴찌예요? 일반 임금 채권? 그럴까봐 내가 이 문제 풀어봤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기억했냐면 비소당으로 기억했고 꼴찌가 일반 채권으로 기억했죠? 일반 채권. 맞죠? 일반 임금 채권하고 일반 채권은 틀려요. 일반 임금 채권은 우리 기억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일반 임금 채권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3개월분과 3년분 퇴직금 채권 있죠? 이것은 소액과 동순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외한 일반 임금 채권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기억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다마 중에 그럼 꼴찌가 누구예요, 그럼? 건강보험료죠. 맞죠? 정답 몇 번? 3번이죠. 감 잡았어요? 이게. 근데요, 배당의 순위는 낼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잘못 내면 바로 태클이에요, 그냥. 배당의 순위는 판사들도 헷갈려 합니다. 판사들로. 그놈의 그 조세 때문에. 이거. 그래갖고, 어쨌든, 이 정도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65번 넘어갑니다. 65번.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이에요. 재매각 절차에는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 맞아요. 재매각 절차에는 저감률 적용 없다고 그랬죠. 그대로 매각 조건을 적용하는데 다만 보증금을 20% 올려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상, 경매 실무상 이게 재매각인지 세매각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요, 딱 알 수 있는 방법이 기록을 봐도 물론 알 수가 있는데 매각 결정이 있고 나서 경매를 다시 한다. 그럼 재매각이죠? 보증금 따져보면 딱 나와요, 그냥. 20%. 재매각 절차는 보증금이 얼마라고요? 20%. 그러니까 보증금이 20%잖아요. 매수인청 보증금이. 그럼 그때는 재매각 딱 알아봐야 돼요. 참고하세요. 근데 1번 지금 맞은 거예요. 재매각 절차에서는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가라든가 그 밖의 매각 조건 그대로 적용합니다. 단 보증금만 20% 올려버려요. 20%로. 보증금만. 참고하세요. 다음 2번입니다. 매각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한 인도명령 신청은 대금을 낸 후 60일 내에 신청해라. 60일이 아니고 6개월이죠. 인도명령 신청은 6개월이에요. 60일이 아닙니다. 그래 2번 정답이고 3번입니다. 매각 부동산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인도명령 신청해야 부동산 인도를 받을 수 없다. 그러겠죠? 당연한 얘기고.
4번입니다.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하려면 그 점유자를 원칙적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신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신문? 이건 고문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깊을 심자죠? 그러니까 자세히 물어본다 그 뜻이에요. 이게 형사 절차에서는 신문한다 그래요. 신문한다. 신랄하게 물어본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신문 참 어렵습니다 말. 그냥 질문한다 그러면 되겠죠? 예. 근데 질문한다 그러면 뭔가 심심하니까 짭짤하게 하기 위해서 신문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5번 갑니다.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내각 허가일정이 결정된 뒤에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명령제인데 이게 그저 상가를 낙찰받았는데 소유자 채무자가 부인한다고. 이거 공실인데 다 때려부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관리명령 신청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 비용은 부담해야 됩니다. 비용 부담해야 되고. 근데 실무적으로 관리명령 신청 잘 안 하죠. 직접 가서 본인이 가서 총 들고 서 있죠? 네, 일단. 자, 그럼 66번 공매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우리는 67번 경매 공매 비교를 바로 들어갑니다. 경매 공매 비교. 1번 갑니다. 67번. 경매이교는 토지가로가일체가 면제되나? 알아보셔야 되죠? 맞고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이교는 원칙적으로 토지가로가 면제되지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거래 가지고 공부하면서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압류 부동산 공매는 처음서부터 허가를 면제버린다고 그랬죠? 경매와 똑같기 때문에. 근데 비업무용 부동산은 원칙 면제 아니에요. 단 3회 이상 유찰됐잖아요? 이때는 면제예요. 기억나세요? 3회 이상 유찰됐을 때 면제예요. 비업무용 공매도. 그래서 1번 지문 꼭 알아두셔야 되고 2번 지문입니다. 경매에 있어서는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자, 경매. 우리 대금 있잖아요. 분납 허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완납해줘야 되죠, 이거? 원샷이에요, 원샷. 근데 공매, 비업무용 공매 있죠? 이거는 분납이 허용돼요. 그래서 어쨌든 2번 질문 많이 들렸습니다. 경매도 일시에 법원이 정한 기일에 납부해야 되는 거 아니죠? 기한까지 납부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비업무용 공매는 분납이 최장 5년까지 허용돼요. 5년까지. 그래갖고 이게 2분의 1 납부하면요. 말만 잘하면 이전 늦기도 해줘요. 3분의 1 납부하면 점유상도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고요. 3번 일반적으로 낙찰가 면에선 부동산 경매가 공매보다 비싼 것이 의미다. 뭐가 더 비싸겠어요? 공매가 비싸죠. 공매가. 경매가 훨씬 싸죠. 왜? 경매가 위험하니까. 근데 공매는 안전한 물건, 좋은 물건이 많다고 했죠? 예. 그래서 3번 질문 틀렸고 거꾸로 바뀌었고 4번 경매나 공매 모두 유찰 시 수의계약이나 매수인 명의명의 가능하다. 틀렸어요. 경매 수의계약 뭔지 알죠? 네. 유찰됐을 때 수의계약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다시 해야 되죠, 경매? 네.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명의변경 중도에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공매, 비업무 공매 있죠? 비업무 공매는 유찰됐잖아요? 수의계약 됩니다. 수의계약 되고 나아가서 이거 5년 분납된다고 그랬죠? 분납하다가 내가 못 낼 것 같잖아요? 중도에 명의를 바꾸는 것도 돼요. 이거 매수인 명의 바꾸는 것도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비업무에는. 이게. 그래갖고 수의계약을 아주 애용을 하잖아요. 아주 애용을 합니다. 녹화가 되고 있어서 더 이상 얘기 못 하겠는데 어쨌든 명예훼손으로 걸릴까 봐. 자, 5번 갑니다. 유찰시 경매는 일반적으로 10%를 저감하지만 공매는 20%를 저감한다. 둘이 바뀌었죠? 네. 경매는 통상 몇 프로? 20%. 그 다음에 공매는 통상 10% 저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참고해 두세요. 그럼 68번서부터는 대리인 등록규칙이 나오겠죠? 그럼 요약집 다시 돌아가야 되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규칙 들어갑니다. 자, 그럼 대리인 등록규칙 들어왔는데 경매 대리업을 할 때 법원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대리권의 범위가 나와 있죠?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매수인청 대리권의 범위. 이 대리권의 범위라는 건 그거라고 그랬습니다. 위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어요. 이때 우리 개업공사가 당연히 어디까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냐 이 문제인데 이걸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법정에서 경매가 10시에 시작해서 11시 20분에 끝낸다고 그랬죠? 이즈음에 벌어지는 것만 대리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리권의 범위는 한마디로 매각 기일에서 벌어지는 절차 있죠?
매각기일에서 벌어지는 절차만 대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매각기일에서 입찰표 써내야 되죠. 입찰표 작성 제출 대리권 있죠. 맞죠? 네. 2번에 있죠. 입찰표 써낼 때 매수신청 보증금 제공해야 되죠. 네. 1번 보증금의 제공. 그 다음에 이거 떨어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보증금 돌려준다고 그랬죠. 네.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몇 번? 4번. 그 다음에 이거 최고 과정한 다음에 그 자리에 차수임 매수신고 받죠. 네. 그럼 차수임고 매수신고 대리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5번, 6번. 5번은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죠. 네. 6번 임대주택부사 임차인 우선 매수신고죠. 네. 이것은 매각기일 끝날 때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리권이 있어요. 7번은 만약에 공유자가 우선 매수신고해버리면 그에게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최고가를 사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차수임 매수신고한 걸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거 차수임 매수신고 시 거기서 그 자리에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차순위 매수신고에는 매각대금 납부할 때까지 보증금 묶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하는 말하면 내가 차수임 매수신고이 됐다. 나 그거 안 할래. 돌려도 할 수 있어요. 그게 7번이에요. 그럼 결론은 이 매각기일에서 벌어지는 절차가 아닌 인도민령 신청대라든가 즉시항모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매각기일을 연기 신청하는 거예요. 기일 연기 신청. 이런 거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즉시항고, 인도민령 신청 대리권. 이게 결론이에요. 그 점을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리대상물이 나와 있는데 대리대상물은 이거 중개대상물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경매할 때만 대리업할 수 있지 자동차 선박 경매 대리업할 수 없습니다. 그 점 해두시고 내려가서 대리인 등록. 대리인 등록 관련해서는 등록 요건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대리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공이어야 되죠. 공인인증사 등록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개공일지라도 공인인증사인 개공이나 법인인 개공만 되는 거지 중개는 안 되죠. 그 점 명심해 두시고 두 번째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그럼 이 실무교육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는 실무교육 실권자가 시도회사인데 얘네는 법원행정처장. 이걸 주의해야 되고 법원행정처장은 엄청 높으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법부의 2인자라고 그랬죠. 대법관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법원행정처장 이분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등록 전 1년 내.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는 얘는 대표자만 대상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임원사원 전체예요. 그 다음에 기타 차이가 얘네는 평가가 있다고 그랬죠. 평가 포함된다 그랬고 시간도 우리랑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283이죠. 얘는 32? 44. 감 잡았죠? 실무교육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세 번째 주의할 점이 보증 설정하라고 그랬죠? 이게 우리랑 결정적 차이가 있는 거 지금. 우리는 보증 설정이 지금 업무 개시 전이잖아요. 얘네는 등록 신청 전이에요. 등록 기준이에요 지금. 나머지 금액, 방법 다 똑같죠? 공탁금 회수 제한 다 똑같아요. 시기만 딱 차이가 있다.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방법원장입니다. 그러면 얘네는 등록관청이 지방법원장이죠. 법원행정처장은 실무교육만 연계돼 있어요. 실무교육에만. 지방법원장이고 이거 수입인치로 수수료 냅니다. 2만원, 3만원 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 들어갔어요. 요건에 적합하다. 그러면 등록증까지 줘버리죠. 왜 신청 대리 등록증까지 교부하는데 이게 며칠? 14일. 기억해야 되죠? 14일에 동그라미 확 쳐놓고 됐습니까? 그래서 167정 맨 밑에 14일 내에 주게 되어 있어요. 자, 넘기면 결격사유가 나옵니다.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랑 이제 비슷한데 결격사유 내용은 틀리죠. 1번 대리인 등록 취소했어요. 3년 지나지 않으면 결격입니다. 괄호 속에 있는 말을 주의해야 돼요. 폐업 신고에 의한 등록 취소는 제외이랬죠. 이게 뭔 얘기냐면 중기업 폐업 신고예요. 그래서 중기업을 못한다면 대리업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기업 폐업 신고했잖아요. 그럼 대리인 등록 취소합니다. 이때는 결격이 아니에요. 이해해 두세요. 이거. 그래서 괄호 속에 있는 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개설 등록을 했을 때는 대리인 등록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고 2번도 참고해야 됩니다. 이거 특이하다고 했는데 결격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108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이랬는데 공무집행방해죄라든가 경매 입찰방해죄가 형법에 있죠. 이 죄로다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몇 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이에요. 이거. 그래서 그 점 일단 특이하니까 이해해 두시고 나머지 3, 4, 5번 결격은 쓱 읽어주시고 업무 범위로 들어갑니다. 거기 매수신청 대리행위라고 그것도 별표가 돼 있는데 지금
이거 대리행위 할 때마다 대리권 증명서면 내야 되죠.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등록증 사본 내줘야 됩니다. 원칙으로 다 내줘야 되고 할 때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행법원에 소공이 대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직접 출석해야 된다고 했죠, 개공이. 그래서 그 점 꼭 이해해 주시고. 의무로 내려갑니다. 신의 성실 비밀준수랑 똑같아요. 확인 설명사항이 나와 있는데 구조 똑같아요. 근데 설명사항의 차이가 있죠. 설명사항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자고 그랬냐면 확인 설명사항에 대해서는 이거 그냥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자고 그랬습니다. 매수신청 대리대상물에 표시 설명해야 되죠. 그 다음에 권리관계 설명해야 되죠. 규제 및 제한사항이 있으면 설명해야 되죠. 중요사항 설명 다 합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게 경제적 가치 설명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인수할 권리 있죠. 취득함에 따라 인수할 권리 밑줄 그어놓고요. 경제적 가치하고 취득함에 따라 인수할 권리를 설명해야 됩니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위임인에게 설명해야 되고, 이거 설명서 작성 규보해야 되죠. 그리고 몇 년 보존한다? 5년. 우리는 몇 년?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카드 기록 남기라고 했죠. 몇 년 보존한다? 5년. 이건 교부서문 아니에요. 이때 설명서나 사건카드에 서명 날인할 때는 우리 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날인합니다. 왜? 얘는 인장 등록 제도가 없어요. 그럼 대리 업무 수행할 때는 우리 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는 깔끔하게 서류 보존 두 가지. 확인 설명서와 사건카드. 몇 년? 5년. 5년이다. 그 다음에 신고 의무. 얘네 10일 내에 신고하게 돼 있죠. 그러면 신고사항이 쭉 지금 나열이 돼 있는데 이 신고사항은 암기할 사항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림 기억나시죠? 매수신청 대리인이라는 신분은 이걸 떠받치고 있는 게 뭐라고요? 개업공사라는 신분이다. 맞죠? 이게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업을 못하거나 휴일 사태 벌이면 대리업도 못한다고 그랬죠? 개공의 신분을 잃으면 대리업 신분도 잃습니다. 그러므로 중개업을 휴업 신고했거나 또는 중개업의 업무 정지 먹었다. 신고해야 되죠? 며칠 내? 10일 내.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는 겁니다. 이자에게. 그 다음에 중개업 폐업 신고했거나 또는 중개업의 등록 취소를 당했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했어요. 못할 사태 벌어졌죠? 신고해야 됩니다. 또 중개사무소 이전했거나 또는 분사무소를 법인이 설치했어요. 중개업을 하는 장소가 생겼죠? 그러면 중개업을 이제 하는 장소 생겼으니까 10일 내에 다 신고해야 돼요. 10일. 이렇게 이해한다. 다음 얘네도 게시 있어요. 대리인 등록증 게시해야 되고 보수표 게시해야 되죠? 보증관계증서 게시해야 된다. 우리랑 차이가 있는 건 자격증이고. 그 다음에 법 및 집행관 조치에 따를 의무가 있죠? 그 다음에 얘네도 금지행했어요. 1, 2, 3번 좌측으로 묶어놨죠? 이중으로 대리인 등록 신청 금지행이고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았어요. 대리인이 된 사건이 있어. 그 매수신청이라서 매수신청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동일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 다른 1인 이상의 대리를 하면 안 되죠? 그 밖에 금지행위는 쓱 읽어보시고 넘깁니다. 속도 따라오고 있죠?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말씀드렸어요. 보증 설정 시기만 딱 차이가 있다고 했죠? 얘는 등록 신청 전이에요. 우리는 업무 개시 전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해 주시고 기타 부분에 사무소의 명칭에 법원의 휘장이나 이거 명칭 쓰면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죠?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절대 쓰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업무정지 사실을 출입문에 잘 표시하라고 했죠? 그래서 업무정지 머클락료 써놓으라고 했고 그 다음 이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게 보수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보수로. 수수료가 아니고 보수로 용어가 바뀌었는데 어쨌든 좋아요. 이때 실비 쪽을 보면 실비, 등기부, 열람비 등 통상의 실비는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영순교부제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없고. 감 잡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 잡고 실무교육 말씀드렸어요. 법원행정처장이 차이가 있고 우리랑 그 다음에 대표자만 얘는 대상이고 그 다음에 교육평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고 2832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는 3244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감 잡고 감독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필요적 등록 취소와 의무적 등록 취소가 있죠. 그러면 필요적 등록 취소하기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거 암기사항 아니에요. 얘는 필요적 등록 취소하기가 이거예요. 중개업을 못한다면 대리업 못한다고 했죠. 그럼 중개업 폐업 신고했거나 등록 취소할까요? 자격 취소당했어요. 결격에 해당됐어요. 개공이. 그럼 필취죠 이거. 이건 필요적 대리인 등록 취소예요. 근데 특이한 등록 취소가 필취가 5번, 6번. 등록 당시에 등록 기준에 미달돼 있었거나 등록 당시에 이미 신청인의 결격에 해당돼 있었어요. 그럼 필취죠. 근데 임치를 보시면 1, 2번에 등록 당시에 등록 후에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등록 후에 결격이 걸렸죠? 임취예요. 느낌 오세요? 감히 판사를 속이고 등록증 받아가 괘씸죄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필취에 그는. 뭔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우리는 삼진아웃죄가 있죠. 업. 근데 얘는 뭐예요? 임취로 돼 있어요. 8번에. 그죠? 특이합니다. 우리는 삼진아웃이거든요. 필치인데 꼭 암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억나면 말고 안 나면 말고. 그래서 그 정도고, 업무정지에선 이거 우리가 눈여겨볼 게, 얘는 필요적 업무정지가 있다고 그랬죠? 업무정지를 명해야 한다가 있어요. 그리고 기간도 우리랑 차이가 있죠? 얘는 1월 이상 2년이야. 우리는 몇 개월? 최고 6개월이에요. 그럼 왜 얘네는 필요적 업무정지가 있을까?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중기업을 신다면 대리업 쉬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기업을 4개월 휴업 신고했어요. 지방법원장은 업무정지를 명해야 한다예요. 중기업 업무정지 먹었죠? 대리 업무정지를 명해야 한다. 그래서 있어요. 그러면 필요적 업무정지가 바로 휴업과 중기업의 업무정지 아니에요. 감 잡았어요? 이렇게만 딱 이해해두세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의견 진술의 기회를 10일 이상 준다고 그랬죠? 우린 취소할 때는 청문회해야 되죠? 정지할 때는 의견 진술 받아야 되죠? 근데 얘는 그런 게 없고 의견 진술의 기회만 당사자에게 10일 이상 줍니다. 그리고 얘네도 취소하면 증반납 있죠? 며칠 내 반납하겠어요? 7일. 우리도 7일이에요. 다만 규정상 약간 차이가 있는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공인인사업과 대리인 등록규칙 비교라고 나와 있죠? 이게 결론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꼼꼼히 챙겨서 정확하게 구분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173쪽에 여기 인장 등록 휴업 부분이 있죠? 휴업 삭제했나요? 휴업이란 말 삭제했죠? 얘네 휴업제도 들어왔다고 그랬죠? 얘네 휴업제도 들어왔어요. 대리인 휴업, 폐업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휴업 폐업 신고는 지방법원장에게 하겠죠? 그럼 제가 언급 안 해도 느낌 딱 오시죠? 대리 업무를 3개월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지방법원장에 미리 신고하는 거예요. 맞죠? 6개월 초과할 수 없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폐업하고자 할 때는 미리 대리인 등록증 첨부하여 지방법원장에 신고해야 되죠? 그렇게 들어왔어요. 얘는 과태료 있어요, 없어요? 얘는 과태료 없죠? 업무정지하고 등록 취소만 있어요. 얘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했나요? 다 했습니다. 그럼 문제집 봅니다. 68번 문제. 다음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기업공사의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로 볼 수 없는 것은, 이거 대리권 범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1번 매수신청 보증 제공 대리권이 있죠. 입찰표 작성 제출할 수 있죠. 차수면 신고 대리할 수 있죠. 공유자 우선면 신고 대리할 수 있죠. 그러나 인노면 신청이나 즉시 항고 대리는 할 수 없죠. 5번 정답. 69번 내려갑니다. 대리 대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토지, 임목, 공장, 재단, 건물 다 되죠. 자동차, 선박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4번 정답이고. 그럼 7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우리는 71번으로 바로 지문 연습합니다. 옳은 것은 1번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중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지휘하는 교육관에서 경매원한 실무교육을 이수한다. 이 지문 주의해야 되는데 이거 오답노트 만들고 꼭 푸는 요령을 기억해야 돼요. 대리인에서는요 실무교육이 떴지 않습니까? 실무교육 뜨면 꼭 지방법원장, 이거 법원행정처장 체크해야 됩니다. 지방법원장 아니죠? 1번 틀렸어요. 법원행정처장이 지휘하는 교육관에서 경매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래 1번 틀렸고 주의하시고, 2번 형법상 경매 입찰 방해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 3년이 아니고 2년. 이거 특이하기 때문에 이해 들어왔고 얘는 결격사유예요. 이거. 다음 3번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을 등록한 기업공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액이나 공탁을 한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죠. 업무 개시 전이 아니고 등록 신청 전이에요. 등록 전입니다. 그래 주의해야 되고, 개인인 개공은 1억 이상이죠. 법인인 개공은 2억 이상입니다. 다음 4번. 중기업과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 공인인상 기업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 금액은 서로 다르다. 같다 틀리다? 같다. 시기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같아요. 방법, 금액 다 똑같습니다. 그래 틀렸고. 5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기업공사가 중기업에 휴업 신고를 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신청 대리 업무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알아보시겠어요? 이게 필요적 업무정지 아니에요, 지금. 중기업이 협신고했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 얘네.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72번 내려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개공사는 매신청 대리행위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 증명문서를 제출해야 되죠.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 맞죠? 그 10시에서 11시 10분 사이에 여러 개의 부동산이 경매되는데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 그러면 같은 날 같은 장소 경매하고 있죠? 이때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어요. 2번입니다. 개공사는 대리행위함에 있어 소속공사 또는 중개보조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OX. X. 불가. 직접 추석해야 되죠. 2번 정답. 3번. 개공사는 매신청 대리 사건 카드를 비치하고 사건을 위임받은 때는 사건 카드를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후 5년간 이를 보존한다. 맞죠? 사건 카드 5년. 4번. 개공사는 위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 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한다. 맞죠? 다음에 5번입니다. 사건 카드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을 할 경우는 공사법에 의해 등록할 인장을 사용한다. 맞죠? 얘는 인장 등록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합니다. 대리 업무 정할 때. 그럼 73번 문제가 27회 기출이었는데 되게 쉬웠거든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74번 가보실까요?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중개사무소의 폐업신고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폐업신고에 지금 이건 중개업 폐업신고죠 지금. 중개업 폐업신고에 의하여 매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등록을 할 수 있다. 알아봐야 됩니다 이거. 맞죠? 중개업 폐업신고하는 말하면 대리인 등록 참 결격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알아보셔야 되겠고. 2번 개공사는 등록증 대리 수수료표 다음에 보증관계 증서를 중개사무소에 보기신고서 게시해줘야 되죠. 3번입니다. 중개법인이 대리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대표자 및 그 임원이 실무기를 이수한다. OX. 대표자만 대상이죠. 틀렸고. 4번 중개업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내의 경우라도 경매 대리업 실무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맞아요? 대리인 등록을 하려 할 때는 중개 실무교육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경매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그래서 4번이면 맞고 5번입니다. 실무교육은 얘는 평가 있다고 그랬죠.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에 이르한다. 알아보시겠죠? 3244. 그럼 75번 문제 있잖아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입니다. 대리대상물에 표시에 관한 사항 설명해야 되죠. 법령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 설명해야 되죠. 3번 대리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되죠. 4번 질문 당해 매신청 대리대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및 이전함에 따라 인수할 권리. 취득 및 이전 밑줄 쫙 긋고 이전의 X죠.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권리예요. 인수할 권리입니다. 근데요, 감각 우리 중개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취득 및 이전, 매각 및 매입 이런 식으로 지문이 떴잖아요. 무조건 틀렸어요. 우리 확인 설명사항이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이중 및 세율이죠. 취득 및 이전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이중 및 세율 틀렸어요. 매각 및 매입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이중 및 세율 틀렸죠. 이전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이중 및 세율 틀렸죠. 이건 무조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뜨면. 근데 잘 안 보이죠. 취득 및 이전이 아니고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인수할 권리예요. 그래서 4번 정답이었고 5번 당해 매신청 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그러면 76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77번 가볼까요? 틀린 것은 그랬어요. 개업공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조사해야 되며 이는 개업공사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같다. 맞죠? 2번 개업공사는 매각 절차의 적정과 매각장 질서 유지를 위해 민사집행법 규정 및 집행관의 조치에 따라줘야 되죠. 3번 질문 매신청 대리 등록을 한 개업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이나 간판에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을 표시할 수 있다. OX. 쓸 수 없죠.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절대 쓸 수 없습니다. 4번 개업공사는 매신청 대리 등록 취소할 때는 사무실 내외 매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해야 한다. 맞죠? 5번님은 개업공사는 매신청 대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때는 업무인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의 출입물에 표시해줘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었죠. 그러면 78번 10일 내 지방법원장에게 사유 발생부터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중개업을 안 하거나 쉴 때는 신고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1번입니다. 소공이나 중개보존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경우는 신고할 일이 없어요.
야는 지금 업무 수행할 수가 없죠. 대리 업무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1번 정답이었고 나머지 이전, 휴업 폐업,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분사업 설치 모두 신고사항 맞죠. 자격 정지는 대리인 규칙이 미스한 거예요. 자, 그럼 79번 24회 치료인데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금지행위 암기 안 했지만 풀만해요. 갈까요? 1번 명의대행이 금지행위 맞겠죠. 2번 매신청 대리인 등록증 대행이 금지행위 맞겠죠. 다음에 다른 계약공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데 금지행위 맞겠죠. 그 다음에 이중으로 대리인 등록증도 금지행위 맞겠죠. 그 다음에 5번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 내신고 이건 할 수 있죠.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에요. 그 80번 문제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중개업을 못할 사태라면 취소해야 된다고 했죠? 1번입니다. 개공사가 공사법에 의한 등록에 결격사유에 해당했다. 중개업 못하죠? 필취. 중개업 폐업 신고했어요. 필취죠? 이렇게 취소하면 결격 아니라고 그랬고 이거. 3번 최근 1년 내 이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지휘 받고 다시 업무지휘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임취에 임취. 이거는. 그래서 특이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나간 거고 4번 자격 취소했거나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했다. 중개업 못하죠? 다음에 5번 질문 등록 당시 이 규칙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등록 당시에. 이건 필취죠? 감히 판사를 속여 괘씸죄예요. 필취입니다. 그러면 81번 내려갑니다. 행정처분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입니다. 개업공사에 대한 등록 취소의 권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있다. X죠. 등록 취소 업무정이 누구한테 있어요? 지방법원장에게. 1번 정답이에요. 2번 업무정지 처분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으로 돼 의무적 업무정지 처분과 필요적 업무정지 처분으로 구분된다. 맞죠? 3번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개업공사는 처분을 받은 후부터 7일 내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증 반납해야 되겠죠. 맞고 4번 지방법원장은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업공사의 구술 또는 서면의 의견 인수를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런다고 그랬죠? 얘는 청문이 없어요. 의견 인수기를 10일 이상 줍니다. 맞고요. 5번입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취소된 경우로서 개인인 개업공사가 사망한 경우는 그 개업공사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법인인 개업공사가 해산한 경우는 당해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그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부터 7일 내 등록증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맞죠? 얘네도 역시 정지처분시는 반납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 시 세대가치자 반납 규정이 없다고 그랬죠. 삭제해버렸다고 그랬는데 얘는 여전히 살아있죠. 그러니까 대리인 개공은 돌아가실 때 그냥 확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유언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맞죠? 내가 죽거든. 등록증을 7일 내에 반납하거라. 이거. 그러면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그죠? 얘는 안 하면 업무정지거든요? 업무정지인데 세대가치자한테 업무정지 때리는 게 뭐 있어? 없지. 맞죠? 그러니까 삭제해버렸어야 되는데. 자, 82번 하나 더 보죠. 개설 등록과 대리인 등록 하나 설명은 틀린 것은 둘이 비교입니다, 지금. 1번.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맞죠? 2번.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이 해야 되고 대리인 등록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하는 거죠? 3번. 중개사무소의 등록 실무교육 권한은 시도사겠지만 대리인 실무교육은 법원행정처장에 있고 4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및 매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이다. OX. X. 우리는 보증 설정이 등록 요건 아니죠? 얘네는 등록 요건이에요. 그래 틀렸고 5번. 중개사무소의 등록 결격 사유와 대리인 등록 결격 사유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죠. 그럼 83번, 8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가 끝났죠? 어제가 개론이었나요? 종강했어요? 종강했죠? 그래서 정규 과정은 사실 다 끝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9, 10월 과정만 남겨놨는데 우리 그 9, 10월 과정은 지금 4주간 동형모의고사하고 백선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동형모의고사와 이제 백선이 진행되는데 순수한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능력을 완전히 숙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9, 10월 달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그랬죠? 문제가 더럽게 어려워서. 그러니까 중개법 8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아니 이놈 뭐 동형 9월 달에 갖고 80점을 한 번도 못 맞을 거야 아마. 대다수는 90% 이상은 90점을 한 번도 못 맞을 겁니다. 제가 그건 장담하죠. 그래서 문제를 어렵게 연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4주간의 동형은 우리가 8개를 위한 연습이다. 8개.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24개는 시험장에서 그냥 맞춘다고 그랬어요. 근데 24개 맞추면 필락이에요, 필락. 몇 개 더 맞춰야 돼? 32개. 그러니까 이제 8개를 더 맞춰야 되거든요. 8개를 위해서 260문제를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8개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기본 내용서부터 총 망라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동영을 다른 교수님 거 두 분 거를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내가 물론 수정을 해서 이제 쓸데없는 문제들은 빼버리고, 그래서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제 다른 분 거 두 분께 더 나가고, 그래갖고 이제 4주가 2주 거는 내 거, 2주는 다른 분들 거예요. 각각.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백선을 이제 또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지그재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선에 있는 문제는 4주에, 4주에 없는 문제는 백선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안 겹치게 되도록인 문제가. 물론 중요 지문들은 겹칩니다. 계속 반복 숙지시키는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만 하면 아마도 한 평균 10점은 올릴걸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분이 와야 돼요. 그분이 와야 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문제풀이 끝났죠? 문제풀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문제집을 이제 덮는 겁니다. 복습하고 덮는 거고, 요약집 있죠? 이 요약집을 이게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봐야 된다. 책들이 지금 너무 깨끗한데, 이거 너무 깨끗해요, 솔직히. 이거. 그래서 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요약집을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론 정리를 꼭 해주시고, 문제풀이 들어오고, 90월 과정에는 이걸 계속 이제 갖고 다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90월 과정에서 이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